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대추골이라는 마을에 막실댁이라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33 한창 농익은 나이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지 벌써 3년째였지요. 막실댁의 본명은 김막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운 성격으로 동네에서는 쇠도 씹어먹을 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17살에 이웃 마을의 농사꾼 박서방에게 시집을 갔는데 박서방은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부부는 금슬이 좋아 동네에 부러움을 샀답니다. 임자, 오늘도 고생이 많구려. 아이고, 서방님이야말로 들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고생이시지요. 이렇게 서로를 아끼며 살던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실댁이 30이 되던 해 박서방이 갑작스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답니다. 참 인고 부부였는데 이런 변고가 있나? 막실이가 팔자가 드센가 보오. 지아비를 일찍 보내다니. 하지만 막실댁은 울며불며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논밭을 돌보며 꿋꿋이 살아갔지요. 그래도 혼자서는 힘에 부쳐 친정에서 데려온 여종 산분이와 함께 내댄맞이기 논밭을 억척스럽게 일구며 살았답니다. 산분이는 25살의 여인으로 18배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쫓겨나온 사연이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을 보다가 아들을 잡아먹을 년이라며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이리저리 떠돌다가 막실댁의 친정에서 일하게 되었고 막실댁이 시집 갈 때 따라온 것이지요. 마님, 저는 마님만 믿고 따라가겠사옵니다. 그래,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이렇게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남의 집에 양식 꾸러 가는 일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었지요. 막실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을 돌보았고 집안일과 밭일을 거들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막실댁을 측은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했지요. 저 막실이 볼 때마다 대단하다니까. 남정네 못지않게 일하는구먼. 그러게 말이오. 저리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해 봄은 유독 변덕이 심했습니다. 경칩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밭갈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막실댁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난데없이 밤새 폭설이 퍼부어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은 것이었습니다. 봄에 이런 큰 눈이 오다니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산분이도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이를 어쩐다. 봄 농사 다 글렀구나. 막실댁은 한숨을 푹 내쉬며 눈 덮인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농사꾼에게 때를 놓치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었지요. 마을 어른들도 모두 나와 하늘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천지신명도 무심하시지. 농사꾼들 어찌 먹고 살라고 이런 변고를 주시다니. 올해는 흉년이 들징조로구만. 큰일이오. 큰일이야. 그렇게 사흘 동안 마을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산분아, 바람이 바뀌었다. 얼른 나와 보거라. 따뜻한 바람이 불자 눈은 봄눈 녹듯이 순식간에 녹아 땅속으로 스며들었답니다. 하루 만에 들판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마님, 눈이 다 녹았습니다요.
이제 밭갈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 부지런히 움직여야겠구나. 남들보다 더 늦었으니 말이다. 이제 부랴부랴 밭갈이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온 동네가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소를 가진 집에서는 쟁기를 손질하고 씨앗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실댁네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가 없었던 것이지요. 삼분아, 이를 어쩐다. 우리 집에는 소가 없지 않느냐. 마님, 작년에도 이웃집에서 빌려서 했지 않사옵니까? 올해도 그리하면 되지 않겠는지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어서 가서 소를 빌려와야겠구나. 막실댁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소를 가진 집이 몇 집 있었지요. 첫째는 마을 이장을 하는 김대감댁이었습니다. 소를 3마리나 기르는 부잣집이었지요. 하지만 김대감은 인심이 박해서 좀채남에게 소를 빌려주지 않았답니다. 둘째는 최부자댁이었습니다. 이 집도 소를 2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작년에 막실댁이 소를 빌려간 후에 소가 탈이 났다며 트집을 잡은 일이 있었지요. 셋째는 윗마을의 박첨지댁이었습니다. 인심은 좋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소를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오목이 영감댁이 있었습니다. 소를 2마리 기르면서도 좀채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삼분아, 내가 윗마을로 가서 박첨지댁에 가보거라. 나는 아랫마을로 가서 김대감댁과 최부자댁에 가볼 테니. 알겠습니다, 마님. 꼭 소를 빌려오겠사옵니다. 2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막실댁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막걸리 1병과 떡 몇 개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갔지요. 막실댁이 먼저 찾아간 곳은 김대감댁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막실이 왔습니다요. 뭐하러 왔느냐? 밭갈이를 해야 하는데 소를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사례는 넉넉히 하겠나이다. 우리 집 소도 일할 게 태산 같은데 어디 남의 집 일까지 할 여유가 있겠느냐? 딴 데 가서 알아보거라. 문전박대를 당한 막실댁은 아랫마을의 최부자댁으로 향했습니다. 부자 어르신, 안녕하시옵니까. 막실이 올시다. 오, 막실이구나. 무슨 일이냐? 최부자는 그나마 말을 들어줄 자세는 보였습니다. 소를 며칠만 빌려주시면 아니 될까요? 밭갈이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우리 소가 내 집에 갔다가 발목을 다쳤잖느냐. 그 후로 걸음을 절뚝거려서 큰일이다. 미안하지만 올해는 못 빌려주겠구나. 막실댁은 그게 억울한 누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를 빌릴 수 없다면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한편 삼분이는 윗마을의 박첨지댁을 찾아갔습니다. 첨지 어르신 계시옵니까? 누구냐? 대추골 막실댁의 3분이라 하옵니다. 아, 그래. 무슨 일이냐? 삼분이가 사정을 설명하자 박첨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참 딱하구나. 그런데 우리 집 소 1마리는 어제 송아지를 낳아서 힘을 쓸 수가 없고 다른 1마리는 내일장에 내다 팔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인이 신뢰했사옵니다. 이렇게 2 사람은 한나절 내내 이 집 저 집 다니며 소를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기 밭갈이하기 바빠서 선뜻 소를 빌려주는 집이 없었지요.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둘은 빈손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마님, 저는 허탕쳤습니다요. 나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핑계를 대며 거절하더구나. 2 사람은 마주보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삼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별 수 없사옵니다. 오목이 영감탱이한테 가는 수밖에요. 그 말을 듣자 막실댁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논밭을 묵혔으면 묵혔지 그 영감탱이한테서 소를 빌려 밭갈이는 못하겠다. 오목이 영감, 그는 마을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본명은 오덕수였는데 젊어서부터 음탕하고 게으른 성격으로 유명했지요. 20살에 장가를 들었다가 부인이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후로 쭉 호라비로 살았답니다. 영감이 젊었을 때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30살 때 이웃 마을의 과부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렸는데 그 과부마저도 영감의 못된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반년 만에 떠났다고 하지요. 그때 과부가 떠나며 한 말이 마을에 퍼졌답니다.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요. 밤낮 없이 여자를 괴롭히기만 하니. 그 후로 오덕수는 오목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자를 보면 눈이 오목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지요. 이제 50간 넘긴 호라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못된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2마리 소를 기르면서도 좀채 남에게 소를 빌려주지 않았고 특히 젊은 여인네들이 찾아오면 이상한 수작을 부리기로 소문났지요. 마님,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사옵니까? 제가 가서 한번 사정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 그 영감이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아는데 어찌 너를 보내겠느냐? 막실댁은 작년 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소를 빌리러 오목이 영감을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지요. 막실이 아니냐? 과부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겠느냐? 내가 가끔 찾아가서 말동무라도 해주마. 영감이 느물거리며 손을 뻗치려 하자 막실댁은 재빨리 피했었지요. 그때의 불쾌한 기억이 생생했답니다. 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막걸리라도 한 병 들고 가서 통사정해 보겠나이다. 영감도 사람인데 간곡히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참분이는 막실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걸리 한 호리병을 들고 오목이 영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목이 영감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담장이 허물어지고 대문도 삐걱거리는 낡은 집이었지요. 하지만 마당 한쪽에는 튼튼한 외양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살찐 황소 2마리가 있었답니다. 영감님, 계십니까? 참분이가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누구냐? 오목이 영감이 느릿느릿 나왔습니다. 참분이를 보자 영감의 눈이 번쩍 빛났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막실댁의 삼분이 아니냐? 예, 영감님.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급한 일? 혹시 소 빌리러 온 게냐?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삼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밭갈이를 해야 하는데 소가 없어서요. 며칠만 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막걸리도 가져왔습니다. 삼분이가 막걸리를 내밀자 영감은 받아들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둘이서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안 됐구나. 안 됐어. 그러면서도 영감은 소를 빌려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분이의 손목을 덥석 잡았지요. 그런데 삼분아, 너도 나이가 25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혼자냐? 영감님, 그게 무슨 상관이래요. 어서 소나 빌려주시면 아니 되겠는지요? 삼분이가 손을 빼려 하자 영감은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를 빌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공짜로는 안 되지 않겠냐? 내 방에 들어와서 잠시 이야기나 하자꾸나. 어찌 이러시는 게요? 손을 좀 놓아주시오, 영감님. 삼분이가 뿌리치며 물러서자 영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소는 못 빌려준다. 난 데 가서 알아보거라. 영감님, 제발 좀 도와주시오. 부탁드립니다. 다른 집에서는 다 거절했어. 영감님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란 말이오. 희망? 그래, 내가 희망이라고?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않겠냐? 영감은 다시 삼분이에게 다가섰습니다. 삼분이는 결국 영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지요. 얼마 후 삼분이가 씩씩거리며 막실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지옥에 떨어질 영감탱이. 천벌을 받을 놈이라니까요.
그놈의 영감이 또 무슨 짓을 했느냐? 막실댁이 묻자 삼분이는 분을 사귀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소를 빌려줄 듯 말 듯 하면서 자꾸 제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요. 제가 뿌리치고 나왔더니 그럼 소는 못 빌려준다고 하지 뭡니까? 막실댁은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정말 죽을 때가 다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모두 밭갈이를 끝내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막실댁네만 손을 놓고 있었지요. 춘분이 지나도록 밭갈이를 못하자 막실댁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올농사를 망치게 생겼지요. 어느 날 저녁 막실댁은 삼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삼분아, 이러다가는 올 농사 못 짓고 우리 둘 다 굶어 죽을 판이다. 마님, 어떻게든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미 마을 집집마다 다 돌아봤잖느냐. 막실댁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삼분아, 내가 두 눈 딱 감고 어떻게 안 되겠느냐? 삼분이는 막실댁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설마 저더러 오목이 영감한테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삼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삼분이도 생판 처녀가 아니었지요. 18에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쫓겨나온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니 급기야 우리 아들을 잡아먹을 년이라며 내쫓은 것이었지요.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고 삼분이는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도 팔자가 드센 년이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실댁의 친정어머니가 불쌍히 여겨 데려다 일을 시킨 것이지요. 마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삼분이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목이 영감에게 다시 가보겠습니다. 삼분아, 정말 괜찮겠느냐? 마님과 저 둘 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튿날 저녁 삼분이는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오목이 영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막걸리 2병과 안주거리를 들고 갔지요. 영감님, 삼분이 왔습니다. 오호, 3분이구나. 다시 생각해본 모양이지? 영감은 싱글벙글하며 삼분이를 맞았습니다. 영감님, 소를 좀 빌려주시지요. 대신 제가 영감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래, 그렇게 나오니까 목이 좋구나. 어서 들어오거라. 영감은 삼분이를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요. 자, 먼저 한잔 하자꾸나. 영감은 막걸리를 따라주며 삼분이 옆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삼분이는 속으로 두 눈 딱 감자고 되뇌었지요. 그런데 영감은 삼분이의 옷을 벗기며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삼분아, 내가 특별한 취향이 있어서 그런다. 우리 소 2마리 이름이 아롱이와 어룽이다. 네, 그게 소 이름이라고요? 그래, 내가 너와 합궁할 때 말이다. 들어갈 때는 아롱이라 말하고 나올 때는 어룽이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소를 빌려줄 것이다. 삼분이는 기가 막혔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아롱이와 어롱이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만 한다면 내 공짜로 소를 내어줄 것이니라. 잠시 후 영감이 삼분이 위에 올라탔습니다. 삼분이는 영감의 요구대로 했지요. 아롱이, 어롱이, 아롱이, 어롱이. 처음에는 또박또박 말했지만 영감의 행위가 거칠어지자 삼분이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
한참 후 영감이 만족한 듯 일어났습니다. 삼분이는 재빨리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소를 내어주시지요. 그런데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내가 약조를 지키지 못했잖느냐? 아롱이 어룽이를 정확히 말해야 하는데 마지막에는 소리만 냈구나. 영감님, 그게 무슨 억지요? 분명 배꼽을 맞추면 소를 내어준다 하시지 않았소? 약속은 약속이다. 제대로 못했으니 소는 못 빌려주겠다. 삼분이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옷을 추스르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지요. 집에 돌아온 삼분이는 막실댁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나쁜 영감이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네, 마님. 제가 끝까지 잘했는데도 트집을 잡아서. 막실댁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롱이 어룽이 그 두 마디를 제대로 못하고 틀려서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더냐? 그러더니 막실댁은 갑자기 일어나 치맛자락을 걷어올렸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따져야겠구나. 그 영감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마님, 가지 마셔요. 삼분이가 말렸지만 막실댁은 이미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오목이 영감댁에 도착한 막실댁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오 영감, 나와 보시오. 아니, 이게 누구야? 막실댁이 아니냐? 영감이 나오자 막실댁은 따졌습니다. 우리 삼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농락해도 되는 줄 아시오? 농락. 나는 소를 빌려주는 데 있어. 그에 따른 정당한 조건을 제시했을 뿐 그 조건을 못 지킨 건 삼분이 쪽이지. 그게 무슨 정당한 조건이란 말이오? 막실댁이 언성을 높이자 영감은 오히려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막실댁, 그렇게 화낼 거 없소. 당신이 직접 와서 다행이구려. 사실 내가 원한 건 처음부터 당신이었소. 뭐라고요? 삼분이도 좋지만 당신같이 농익은 여인이 더 내 취향이란 말이오. 어떻소? 당신이 직접 조건을 들어준다면 내 소 2마리를 당장 내어주겠소. 막실댁은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리고 삼분이마저 수모를 당한 이상 물러설 수 없었지요. 좋소. 대신 확실히 소를 빌려주는 거요. 물론이요. 내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이 있어? 막실댁은 이를 악물고 영감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감은 막실댁에게도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막실댁은 삼분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확히 말하려고 노력했지요. 아롱이, 어룽이, 아롱이, 어룽이. 하지만 영감의 행위가 거세지자 막실댁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용. 용. 한참 후 영감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막실댁도 마찬가지구나. 끝까지 제대로 못했으니 약속은 무효요. 이 나쁜 영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조건은 분명했소. 제대로 못한 당신들이 문제지. 막실댁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막실댁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삼분이도 막실댁도 더 이상 오목이 영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막실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삼분아, 우리가 너무 순진했구나. 마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감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다. 우리를 계속 농락하려는 거야. 하지만 우리도 바보는 아니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지요. 사흘 후 저녁 삼분이가 다시 오목이 영감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막걸리와 맛있는 안주를 잔뜩 들고 갔지요. 영감님, 다시 왔습니다. 오호, 삼분이구나. 이번엔 제대로 할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 네, 영감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영감은 흡족한 표정으로 삼분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이번에 삼분이는 달랐습니다. 영감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아롱이, 어롱이를 반복했지요. 아무리 숨이 가빠져도 끝까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영감은 만족한 듯 일어났습니다. 좋아, 잘했다. 내일 소를 끌고 가거라. 그 말이 참말이오? 그래, 약속은 지켜야지. 삼분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성공했습니다. 내일 소를 빌려준답니다. 그래? 잘했구나. 다음 날 아침 삼분이가 소를 끌고 오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오목이 영감이 소를 빌려줬대. 정말? 그 구두쇠가? 막실댁과 삼분이는 드디어 밭갈이를 시작했습니다. 소 2마리가 있으니 일이 빨랐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밭갈이를 끝내고 소를 돌려주러 갔더니 영감이 말했습니다. 소를 더 쓰고 싶으면 또 오너라. 조건은 알지? 그 후로 막실댁과 삼분이는 번갈아가며 3일에 한 번씩 오목이 영감댁을 찾았습니다. 막실댁은 주로 밤에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막실댁네가 오목이 영감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 글쎄, 요즘 영감 집에 자주 드나든다던데. 하지만 막실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밭은 잘 갈아졌고 씨도 제때 뿌렸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막실댁의 밭에는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목이 영감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지요. 전에는 동네 여인네들을 보면 추근거리던 영감이 요즘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막실댁과 삼분이를 보면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오목이 영감이 요즘 기운이 없대. 그러게. 전에는 그렇게 여자 밝히더니만. 그때 막실댁이 지나가자 아낙네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막실댁은 싱긋 웃으며 지나갔지요. 가을이 되자 막실댁네는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다른 집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수확이 가장 좋았지요. 마님, 올해는 정말 풍년입니다. 그래,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가 끝날 무렵 오목이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영감은 전과 달리 많이 수척해 보였지요. 막실댁, 잠깐 할 말이 있소. 무슨 일이시오, 영감님? 영감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소? 뭘 그만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해서. 막실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영감님이 먼저 조건을 내걸어 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니요? 그게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에 부치는구려. 영감은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막실댁과 삼분이는 일부러 영감을 지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번갈아가며 찾아가 영감의 정력을 소진시킨 것이지요. 영감님, 우리가 소를 계속 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소는 그냥 쓰시오. 공짜로 빌려드리겠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소. 대신 제발 그만 좀 찾아와 주시오. 막실댁은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그럼 앞으로는 소만 빌리겠습니다.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막실댁과 삼분이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 결국 영감이 두 손 들었구나. 두 사람의 계획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오목이 영감의 정력을 빼놓아 더 이상 못된 짓을 못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 후로 오목이 영감은 동네에서
가장 조용한 노인이 되었답니다. 여인네들을 괴롭히기는커녕 만나면 도망가기 바빴지요. 막실댁과 삼분이는 계속해서 소를 무료로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이제는 양식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막실댁과 삼분이가 마주보며 빙그레 웃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막실댁과 삼분이는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때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법이지요. 순종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든 두 여인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팍팍할 때는 힘으로만 맞서지 말고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오는 법이니까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나주 땅에 기만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기만이란 자는 키가 7척을 훌쩍 넘는 거구의 짐승 같은 눈빛을 지녔는데 성격은 그 용모보다 더 흉악하였지요. 얼굴만 반반하면 처녀고 유부녀고 가리지 않고 수하의 잡놈들을 시켜 끌고 와 마음대로 겁탈을 하였답니다. 기만은 원래 평범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그의 여동생이 우연히 연산군의 눈에 들어 애첩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지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한 자가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신분 상승에 기뻐했지만 곧 그 힘을 남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계집 또한 반반하게 생겼구나. 지체 말고 속히 대령하렸다. 기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마자 그의 수하들은 날개라도 달린 듯 달려갔습니다. 예, 대감, 즉시 모셔오겠나이다. 기만의 수하들은 모두 흉악한 얼굴에 칼자국 하나씩은 갖고 있는 악인들이었지요. 이들은 주인의 명령이라면 사람 목숨도 까마귀 털처럼 여기는 파렴치한 무리였답니다. 기만의 수하들은 양가집 규수를 단숨에 납치해 끌고 왔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아비 어미가 애타게 찾을 것이옵니다. 시끄럽다. 내년에 아비 어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미 안전한 곳으로 숨었느니라. 기만은 잔인하게 웃으며 처녀의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순결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지요. 이렇게 매일같이 벌어지는 폐악질에 나주 땅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겁탈당한 여인들 중에는 참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었지요. 특히 유부녀들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한 달에도 서너 명씩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니 그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죽었네. 죽었어. 그 악귀 같은 기만 놈 때문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목소리 낮추시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오. 사람들은 서로 입을 막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기만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지요. 그의 집 주변을 지날 때면 모두 숨을 죽이고 빠르게 걸어갔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 고을의 관아에도 민원이 빗발쳤지만 나주 사또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도 기만의 세력 앞에 무력할 뿐이었으니까요. 나주 사또 이영은 본래 문과 급제를 통해 벼슬길에 올랐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권모술수에 능하지 못했고 그저 평범하게 관직 생활을 하다가 나주 사또 자리에 부임했지요. 그는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으나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기만과 같은 악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또 나으리,
또다시 기만의 횡포에 대한 장계가 올라왔나이다. 이번에는 좌수 어르신의 따님이 또 그 자의 소행이란 말인가? 내 이미 100번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주상전하의 인척이니 함부로 단죄할 수 없다고 말이네. 사또 이영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민원에 그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지요. 마침내 그는 직접 기만을 찾아가 애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영 사또는 홀로 기만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저택은 마치 작은 궁궐과도 같았지요. 사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만의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또가 왔다고? 허허, 어서 들어오라고 하거라.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간 이형 사또는 기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보료에 삐딱하니 앉아 장죽을 문 채 사또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대감, 부디 자중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임자가 있는 아녀자들만이라도 가려주신다면. 이형 사또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기만은 눈살을 찌푸리며 사또를 노려보았지요. 건방진 놈 같으니 내 놈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 와서 쓸데없는 잔소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기만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이형 사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만의 눈밖에 나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요. 기만이 연산군에게 고해 사또를 갈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못난 사또놈도 물러났으니 더는 내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겠구나. 기만은 득이양양하게 웃으며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또가 나주 땅에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박눌이라는 신관 사또였지요. 박눌은 본래 경상도 상주 출신의 무과 급제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평안도, 병마절도사까지 지냈던 용맹한 장수였지요. 박눌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독수리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컸지요. 그는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왔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27살 때는 국경에서 여진족과 싸우다 화살을 3대나 맞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일화가 있었지요. 35살에는 부패한 고을 수령을 직접 조사하여 파직시킨 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별명은 쇠로 된 주먹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나주의 심각한 상황을 듣고 강직한 박눌을 특별히 사또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는 기만의 행태를 알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었지요. 박눌 사또가 부임하는 날 나주 경계에 들어섰건만 누구 하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기만의 농간이었지요. 그는 관리들에게 모두 신관 사또의 마중을 나가지 말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사또 나으리, 실로 해괴한 일이옵니다. 경계에 들어선 지 한참이건만 마중은커녕 관속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사옵니다. 박눌의 신복 부하인 김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는 박눌과 함께 10년 넘게 전장을 누빈 충직한 부하였지요. 그러할 수도 있는 법, 내 스스로 관할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박눌은 의연하게 말하며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이미 나주의 상황에 대해 여러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례에도 동요하지 않았지요. 박눌 사또 일행이 동원에 들어서자 이제야 관리들이 허둥지둥 나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가 미처 마중을 나가지 못하고 되었다. 어서 관하로 안내하도록 하라. 박눌은 관리들의 행태를 보고도 노여움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동원에 들어서자 이방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답니다. 이방의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나으리, 아무런 행장도 갖추지 않으신 듯하여
우선 소인이 준비한 이것이라도 들고 먼저 인사를 다녀오심이 어떠실는지요. 인사라니 대체 누구에게 간단 말이냐? 그것이 나주 땅의 실세이신 김한 대감께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의뢰 신임 사또께서 먼저 이방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100냥과 비단 3필이 들어 있었지요. 이는 김한에게 바치는 뇌물이었습니다. 전임 사또들도 모두 김한에게 인사를 올리고 부임했던 것이지요. 박눌은 이방이 내민 보따리를 발로 걷어차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그 기만이라는 작자를 대령시키지 못할까? 그의 호통 소리에 동원이 떠나갈 듯했습니다. 관리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천하의 기만에게 인사를 가기는커녕 잡아오라 대가리성하니 앞으로 닥칠일이 눈앞에 서네 육방관속이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신임 사또 박눌이다. 다시 호통을 쳐도 고개만 숙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그들은 기만의 세력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눌 사또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듣자하니 그 자의 집 마당에 사사로이 형틀까지 갖추어 놓았다지. 예, 나으리. 허나 그 형틀은 김한 대감께서 명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스리실 때 쓰시는. 잘 되었구나. 내 직접 가서 그놈을 잡아오리라. 사또 박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무복 위에 관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앞세워 기만의 집으로 향했고 어쩔 수 없이 관속과 포졸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저승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요. 박눌이 기만의 저택 대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는 황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곧 대문이 활짝 열리고 기만의 수하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대문을 두드리는 게냐? 물러거라. 나주 신임 사또시다. 박눌은 호통을 치며 수하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만의 수하들은 사또의 위험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신들의 주인이 더 무서운 존재임을 떠올리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또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오실 순 없소이다. 내 이놈들, 어찌 관부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길을 비켜라, 이 불충한 놈들아! 박눌은 칼을 든 수하들에게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수하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감히 주인님 앞에 무례하게 굴다니! 수하들이 칼을 높이 들며 박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만의 악행에 가담해온 흉악한 무리들이라 사또라 해도 겁낼 것이 없었지요. 사또나리 위험합니다요. 뒤따라온 관속들이 놀라 외쳤지만 박눌은 이미 몸을 날려 첫 번째 수하의 칼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 수하의 손목을 붙잡아 칼을 떨어뜨리게 한 후 주먹으로 명치를 강타했지요. 으아! 첫 번째 수하가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눌은 평안도 병마절도사 시절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무인이었지요.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며 수하들의 칼을 피하고 순식간에 한 명씩 제 앞에 나갔답니다. 이럴 수가. 사또가 이리 무술에 능하다니. 마지막 수하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박눌은 옷깃을 털며 안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박눌이 기만의 안마당에 들어서자 마루에선 기만이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보료에 기대 앉아 장죽을 빨고 있었지만 자신의 수하들이 모두 쓰러진 것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내 이놈, 지금 내 놈이 서 있는 곳이 어디라 생각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활개를 치는 것이냐? 기만이 사또에게 고함을 치자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물론 관속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어떤 관리도 기만 앞에서 당당히 서본 적이 없었지요. 내 놈이 바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고을을 어지럽히는 기만이라는 자로구나. 뭐시라고? 이놈이 감히 나를 내 놈이라 칭하다니. 내가 바로 연산군 전하에. 기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눌 사또는 단숨에 마루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만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지요.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이 나주 땅의 사돈이라.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러 왔노라. 박눌은 기만을 끌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만은 처음 당하는 수모에 얼떨떨해하며 저항할 틈도 없었지요. 박눌은 기만을 마당에 있던 형틀에 묶고 형방에게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이 형틀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느냐. 이제 내 놈이 그 고통을 직접 맛볼 차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가 넋을 잃고 구경하는데 얼떨결에 형틀에 묶인 기만이 발악을 했지요. 내 이놈 당장 사또 관복을 벗게 될 줄 알아라. 내가 반드시 주장 전하께 아뢰어 내 놈의. 전하께 아뢰어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백성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겁탈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 생각하느냐. 형방이 곤장을 들고 벌벌 떨자 사또가 그 곤장을 빼앗아 직접 떡매 치듯이 내리쳤습니다. 이놈, 죄값을 받아라. 이 매는 내 놈이 욕보인 무고한 처녀들의 한이다. 첫 번째 곤장이 기만의 엉덩이를 강타했습니다. 이 매는 내 놈이 수탈하고 괴롭힌 백성들의 분노다. 두 번째 곤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는 내 놈 때문에 원통하게 목숨을 끊은 여인들의 원혼을 달래는 것이다. 곤장 20대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기만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 똥을 싸며 쓰러졌답니다. 관속들이 찬물을 퍼부었지만 기만은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황천길로 가버리고 말았지요. 아니, 사또 나으리. 기만 대감이 숨을 거두었나이다. 내 경고를 들었어야지. 이놈의 시신을 당장 치우고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여라. 억울하게 끌려온 여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재산을 압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박눌의 명령에 관속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만의 집을 뒤져 숨겨진 방에서 3명의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납치되어 갇혀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아이고, 우리가 살았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인들은 울면서 박눌 사또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기만이 신관 사또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나주 땅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소문이 확인되자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꽹과리를 울리며 춤을 췄답니다. 이제야 우리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겠구려. 그렇고 말고 그놈의 폐악질에 몇 년을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이제야 하늘이 바로 서는구나.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그려. 이 사또님이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진정한 목민관이시네. 백성들은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또의 관하로 찾아가 감사의 뜻으로 음식과 술을 들고 왔지요. 하지만 박눌 사또는 그것을 모두 거절하고 평소와 같이 진물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그 뜨거운 정성은 진심으로 고맙게 받겠으나 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어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게. 박눌의 청렴한 모습에 백성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또가 왔다고 입을 모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이 크게 벌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만이 연산군의 인척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육방이 사또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부디 변복을 하시고 몸을 피해 멀리 행적을 감추시옵소서.
여기 소인들이 급히 노잣돈을 마련하였나이다. 아시다시피 기만은 연산군께서 총애하시는 애첩의 친오라비옵니다. 이 일이 궁궐에 알려지면 나으리의 목숨이 실로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그러나 박눌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필요 없다. 나는 사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주상 전하께서도 이 나라의 법도와 정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 이 행동이 무고한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능히 헤아려 주실 것이다. 하오나 나으리, 듣자 하니 연산군 전하께서는 근래 들어 그 포악함이 날로 심해지셨다고 하옵니다. 이미 수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숙청을 당하였다고 하질 않사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바른 길을 걷고 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예한 목숨, 의를 위해 바칠 각오는 이미 오래전에 하였느니라. 관속들은 망연자실하여 밤새 울며 사또의 앞날을 걱정했답니다.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목민관을 만났는데 이렇게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나주 사또 박눌은 당당하게 연산군에게 고하고 사약을 받을 참으로 집사만 데리고서 말을 타고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나으리, 정령 이대로 한양으로 향하시면 목숨이 위태로우실 것이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박눌의 집사 김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는 10년 넘게 박눌을 모신 충직한 종이었지요. 그러하겠지. 허나 나는 사또로서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이 두려워 도망친다면 내 어찌 다시 하늘을 볼 수 있으며 나주 백성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겠느냐. 나으리의 그 숭고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기만이라는 자는 분명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거늘. 그래, 그 자는 흉악한 죄를 지었고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했다. 허나 내가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놈이 워낙 허약하여 곤장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 되었을 뿐이지. 그토록 연약한 자가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도 모질게 괴롭혔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다. 박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하늘의 뜻을 행한 것이라 여겼지요. 한편 애첩의 오라비가 사또의 태장에 절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펄펄 뛰며 사헌부 관리를 나주로 보냈습니다. 못들 하느냐? 당장 그 역적 박눌놈을 잡아오너라. 내 식소를 죽인 죄 마땅히 능지처참에 처하고 그 삼족을 멸할 것이다. 또한 나주 고을은 향조차 피우지 못하도록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연산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미 무오사화를 일으켜 많은 선비들을 죽인 폭군이었기에 모두가 박눌의 운명을 걱정했지요. 사헌부 관리들은 엿새 만에 나주에 도착해 역적 박눌은 속히 나와 어명을 받으라 고 고함쳤지만 이미 박눌은 나주를 떠난 뒤였답니다. 사헌부 관리들은 관할을 뒤지고 백성들을 협박했지만 아무도 박눌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모른 척했지요. 그 사또님은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그 악독한 기만 놈을 처단해 주신 의로운 분이시오. 그런 분을 어찌 우리 손으로 팔아넘길 수 있겠소이까? 한 노인이 그리 외치자 사헌부 관리들은 그를 끌고 가 곤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문에도 나주 백성들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한편 서울로 향하던 박눌은 간발의 차이로 남대문이 닫힌 터라 그날 밤은 성박 주막집에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주모, 여기 술 한 병 더 내오시게. 예, 손님. 어디 먼 길이라도 다녀오시는 길이신지요? 주막 주인이 박눌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관복을 벗고 평복 차림이었기에 주인은 그가 사또인 줄 몰랐지요. 그렇다네. 아주 먼 길을 왔지. 내일이면 이 모든 여정도 끝이 날 터이니 오늘 밤은
이 술로 시름이나 달래볼까 하네. 박눌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내일 궁으로 들어가 연산군 앞에 서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요. 손님, 하시는 말씀이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가 않으십니다. 혹 무슨 큰 근심이라도 있으신 것이옵니까? 근심이라 할 것은 없네. 다만 내일이면 하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될 것만 같아서 말일세. 박눌은 평생 데리고 다닌 집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이 돈을 가지고 내 고향으로 내려가거라. 공연히 나와 함께 있다가 화를 당할지도 모르리리다. 날이 밝으면 나 혼자 조정으로 들어가 임금님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다. 집사는 박눌에게 술 한 잔을 올린 후 큰절을 하고 말없이 달동 같은 눈물만 떨구었답니다. 그는 10년 넘게 박눌을 모셨기에 그의 결단력과 의로움을 잘 알고 있었지요. 괜한 걱정일랑 말거라. 내 이 술 한 잔으로 모든 걱정을 훌훌 날려버릴 것이니. 박눌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마치 하늘이 그에게 위로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마신 술로 주막에서 아직 자고 있는데 집사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세상이 바뀌었나이다. 연산군 전하께서 폐위되시고 새로운 임금님께서 등극하셨다고 하옵니다. 간밤의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나고 중종이 등극한 것이었지요.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아니, 그것이 과연 사실이란 말이냐? 박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예, 나으리, 방금 도성에서 내려온 전령이 전하는 소식이옵니다. 연산군의 폐악을 견디다 못한 중신들이 반정을 일으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나으리께서는 역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의인으로 칭송받으실 것이옵니다. 박눌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지요. 하늘의 뜻은 참으로 알기 어렵도다. 허나 결국 정의는 이기는 법인가 보구나. 박눌은 즉시 관복으로 갈아입고 중종이 있는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새 임금은 이미 박눌의 의로운 행적을 전해 들었고 그를 크게 칭찬했지요. 경이 의로운 행동이 실로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었구려.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그 용기에 예심이 감탄하였노라. 중종은 박눌을 특별히 등용하여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훗날 그의 의로운 행적이 더욱 널리 알려져 박눌은 부제하까지 벼슬이 올라갔답니다. 박눌이 부제하게 된 후 그는 조정에서 항상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많이 제안하였고 중종 임금은 그의 조언을 귀하게 여겼지요. 특히 그는 연산군 시절의 패단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섰지요. 한 번은 박눌이 궁에서 중종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중종이 문득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박눌이 부재하게 오른 지 3년이 지난 후였지요. 중종은 평소에도 박눌의 용기와 의로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왔던 터였습니다. 박누라, 과인이 늘 궁금해하던 것이 하나 있느니라. 중종은 용상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욱 격이 없는 목소리였지요. 무엇이든 여쭈어보시옵소서, 전하. 박눌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당시 나주에서 기만을 처단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았는가? 드자가 연산군 애첩의 오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벌 떨며 도망쳤을 텐데. 중종의 물음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박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어 했지요. 박눌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빛이 스쳤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두렵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겠지요. 박눌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신도 사람인지라 기만을 형틀에 묶는 순간 손이 떨렸사옵니다. 그자의 입에서 연산군 전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요. 하지만 박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중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의 머릿속에는 기만에게 겁탈당한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끄는 무고한 백성들의 원통함이 느껴졌지요. 그 순간 신은 깨달았습니다. 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연산군의 분노가 아니라 불의 앞에서 물러서는 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종은 박눌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대는 곤장을 직접 들었던 것이로구나. 그렇사옵니다. 신은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기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면 신은 평생 거울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목숨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박눌의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종은 그런 박눌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과인이 그대를 신임하는 이유를 이제야 확실히 알겠구나. 그대 같은 신하가 있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니라. 중종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박눌을 더욱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에서는 박눌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이로운 사또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사당까지 세워졌답니다. 몇 년 후 박눌은 나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나주 경계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온 고을 백성들이 나와 그를 환영했지요. 의로운 사또 박눌 나으리께서 돌아오셨다. 우리 고을을 구원해주신 은인이시다.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박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사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일이었을 뿐이요.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바로 여러분, 나주 백성들이요. 그 어떤 불의와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정의를 지키려 한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영웅이시오. 이렇듯 하늘은 결코 의로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법이니 혹여 세상이 어지러워도 정의를 위해 두려움 없이 나선다면 언젠가는 하늘이 그 뜻을 알아주는 법입니다. 박눌 사또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까지 많은 선비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의로운 관리의 표상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